18사략 후한 말기. 음여화를 갖고 싶다. 명제는 어릴 때 이름이 양이었고 어머니는 음씨였다. 광무제는 젊을 때부터 음여화라는 아가씨를 삼아 있는데 마침내 얻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들이 양이다. 양은 어려서부터 뛰어났다. 광무제 17년 곽황후가 폐위되고 음여화가 양후가 되었다. 원래 광무제는 음여화를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음여화는 사양하였다. 뒤에 맞아들인 곽귀인이 이미 강이라는 황자를 낳은 후였기 때문이다. 음여화는 그 뒤에 양을 낳았다. 양이 태어나던 해 광무제는 팽총이라는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갔는데 이때 음여화를 함께 데려갔다. 그 뒤부터 곽왕후는 질투에 불타 음여화를 치게 하는 등 품위를 잃는 행동이 많아졌다. 마침내 곽황후는 폐위되고 음여화가 뒤를 잇게 되었다. 그래서 음여화의 아들 양이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이름도 장으로 고쳤다. 광무제 죽은 후 그가 즉위하였다. 명제 17년 경병이라는 사람이 흉노 정복을 자원했다. 흉노를 공격하는 것은 무제께서 서역을 복종시킴으로써 흉노의 오른팔을 끊어 그 세력이 무너지게 한 방법과 같은 지혜를 본받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제는 그 말을 쫓아 경병과 두고 두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양주에 주둔시켰다. 두고는 부하 반초를 서역에 사신으로 보냈다. 명제는 제위 18년 만에 죽었다. 그의 나이 48살이었다. 황제는 그 품성이 빈틈이 없었으며 남의 눈에 미치지 않는 은밀한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를 폭로하면서 스스로 명민하다고 했다. 명제는 광무제 때 정해진 제도를 잘 지켜서 조금도 고치는 일이 없고 또 외척의 화를 염려하여 왕후의 집안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관도 공주가 자기 아들을 현령시켜달라고 했을 때 황제는 거절했다. 당시의 관리는 모두 적재적소에 임명되어 백성은 모두 안심하고 생업에 힘썼다. 명제가 죽은 후 태자가 즉위했는데 장제다. 장제는 이름을 훤이라 했고 어머니가 가시이다. 이 무렵 서역에 차사국이 배반하여 한나라 도호를 죽였다. 또 북흉노가 기교위를 포위하고 무교위 경공을 포위했다. 이때 반초가 그를 올려 구원병을 처하며 서역을 치겠다고 했다. 황제는 허락했다. 그러자 북흉노의 58부가 항복했다. 장제는 제위 13년 만에 죽었다. 31세였다. 장제는 아버지 명제가 먼지까지 털어내는 엄격한 정치를 백성들이 싫어했으므로 모든 것을 관대하게 정치를 폈다. 장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니 화제다. 화제는 이름을 조라했다. 어머니는 양씨인데 두 황후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다. 나이 10살에 즉위했으므로 두 황후가 섭정을 했다. 그런데 태후의 오빠였던 두호는 외척의 위세를 빌려 권력을 휘둘렀다. 이때 제나라 상왕의 아들 창이 황제의 상을 조문하기 위해 입초해 있었다. 그런데 창이 자주 태후를 만나 신임을 얻을 것 같은 기색을 보이자 태후의 오빠인 두호는 자객을 시켜 창을 죽였다. 크게 노한 태후는 오빠 두원을 죽이려 했으나 두원이 북흉노를 토벌해 공을 세워 속죄하겠다고 하니 허락하였다. 이후 두원은 흉노를 격파하여 20여만 명을 잡았다. 그는 국경에서 북으로 나아가기를 3천리, 흉노의 연년산에 올라가 큰 돌에 자기의
군공을 새기고 대장군이 되었다. 두원의 부자 형제는 모두 국영과 대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조정에는 도시 일족이 가득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다. 더 나아가 모반을 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알아챈 화제는 환관 정중과 의논한 끝에 흉노토벌에 나간 두원이 낙양으로 올 때 제거하기로 하였다. 두원이 전선에 있을 때 도시 일족을 공격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두원에게 포위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원이 흉노를 토벌하고 개선 장군처럼 낙양으로 돌아오자 화제는 비상령을 내려 성문을 닫아버리고 도시 일당을 체포하여 투옥하였다. 두원에게 준 대장군 인수를 거두어들이고 두원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에게 자살하게 했다. 도시 일족에 붙어 출세한 자들도 파면되었다. 이 와중에 한서의 저자인 반고도 휩쓸려 죽었다. 반고는 두원의 흉노토벌 원정군에 참여했고 두원의 전공을 찬양하는 비문을 지었고 그로 인해 승진까지 했다. 일찍이 반고의 집 하인이 주인 반고의 권세를 믿고 낙양령 춘궁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술에 취해 끼어들어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때 낙양령 춘궁은 노예스나 반고의 뒤에 권세 높은 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 그러다가 도시 일당이 숙청되자 춘궁은 반고를 도시 일당으로 지목하여 체포하고 반고는 투옥되었고 옥사했다. 61세였다. 도시 일당의 숙청에 있어서 제일 수훈은 환관 정중이었다. 정중은 공로로 대장추의 높은 자리에 올라 황제 측근에서 실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상제는 태어난 지 100여일 만에 즉위하여 황제 자리에 오른 후 겨우 8달 만에 죽었다. 따라서 황태우 등씨가 조정에 나아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태우는 그의 오빠 등질과 의논하여 후사를 정했다. 그 사람이 안제이다. 안제의 나이 13살이다. 조정의 권력은 등후와 등질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이 무렵 북쪽의 양조와 병주 지방이 오랑캐같이密하여 국경이 소란해졌다. 이에 등질은 서북쪽 양주는 포기하고 북쪽의 병주 지방만 방어하려고 했다. 그러자 낭중의 벼슬에 있던 우허가 반대했다. 등질은 이때부터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킨 우허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때 조가 지방의 도둑 수천 명이 날뛰면서 급기야 현령을 습격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령들은 손을 댈 수 없었다. 우허를 골탕 먹일 기회를 노리고 있던 등질은 우허를 조가의 읍장에 임명하여 도둑을 평정하라고 했다. 우허의 친구들은 그가 등질에게 밉보여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것을 가엾게 생각했다. 그러나 우허는 이렇게 말했다. 커다란 나무를 만나지 않으면 도끼의 날카로움을 분별하지 못하오. 우허는 조가에 도착하자 장정을 모집했다. 그런데 정과자만 모집하는 것이었다. 도둑으로 도둑을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우허는 성을 공격하여 약탈을 행한 자들을 제1조로 하고 사람을 살상하고 도둑질한 자들은 제2조로 하였다. 이 두 조 100여 명을 도둑의 무리 속에 잠복시켜 도둑들이 강도질을 하고 약탈하도록 유인한 다음 미리 매복시켜 놓았던 군사로 수백 명을 죽였다. 또 가난한 백성 중에 바느질 잘하는 사람을 모아 도둑들의 옷을 삭바느질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느질할 때 소매에다 색실로 표를 해놓게 해서 도둑들이 이 옷을 입고 거리로 나다니면
손쉽게 잡았다. 이렇게 되자 도둑들도 놀라 뿔뿔이 흩어져 고우라는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 뒤 태우는 우화가 장군으로서 재주와 지혜가 뛰어남을 알고 무도군의 태수로 임명했다. 우어가 부임주로 떠나갈 무렵 반기를 든 강족 수천 명이 그의 길을 막았다. 우어는 군사를 멈추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조정에 구원병을 청해 놓았다. 그 군사가 도착하거든 떠나자. 그러자 강족들은 이 말을 듣고는 안심하고 흩어져 가까운 곳으로 가서 약탈하였다. 우어는 강족들이 흩어진 틈을 타서 밤에 서쪽으로 급히 나아갔다. 나아가는 도중 야영지에 군사로 하여금 한 사람이 2개씩 부뚜막을 만들게 하고 이튿날에는 4개씩, 그 다음 날엔 8개씩 늘려나갔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옛날 제나라 좀비는 나날이 부뚜막 수를 줄였다 하는데 장군께서는 늘리고 있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병법에 행군의 거리는 하루 30리를 넘지 않는다 했는데 장군께서는 하루에 200리를 행군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우어가 말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 강족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소. 천천히 가면 적이 뒤따라오기가 용이하오. 또 반대로 빨리 나가면 적은 우리 군사의 활동을 짐작하지 못하오. 또 부뚜막이 매일 갑절로 늘어가는 것을 저들이 보면 다른 군사가 압세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오. 우리 군사가 날로 늘어나고 행군하는 속도가 빠르면 적은 두려워서 우리 군사 쫓기를 주저할 것이오. 좀비는 적에게 약하게 보여 이겼지만 나는 적에게 강하게 보여 이기려는 것이오. 드디어 우어의 군사가 고을에 도착했다. 그때 고을 군사는 3,000명이었는데 강족은 1만 명이었다. 고을은 대군에 포위된 채 이미 수십일이 지나고 있었다. 우화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강한 활은 숨기고 작은 활로 쏘아라. 강족은 활의 힘이 약해 자기네 진지까지 화살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성을 공격했다. 우화는 기회를 보았다. 수천 명의 강노수로 하여금 활을 쏘게 했다. 쏘면 쓰러지고 하여 강족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우어는 성문을 열고 공격했다. 이튿날이 되자 우어는 동쪽 성문으로 나아가 북쪽 성문으로 들어오게 하되 번번이 옷을 바꾸어 입혀 수요를 짐작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보고 있던 강족은 성 안에 군사수가 많은 줄 알고 동요했다. 우어는 강족이 포위를 풀고 퇴각할 것을 짐작하고 강물의 여울에 복병을 두어 그 퇴로를 막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족이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 전투에서 우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 후 등태우가 죽고 등줄은 파면되어 자살했다. 17장 당나라 시대. 이연의 둘째 아들 이세민은 도량이 하늘같이 넓었고 영리하고 빼어난 용기도 있었다. 그는 수양제 시대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천하통일의 뜻을 품었다. 배적이란 사람과 진양 지방의 혈령인 유문정과 사귀었다. 유문정이 이세민에게 말했다. 요즘 황제는 남쪽 지방으로 가서 오래도록 수도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 심히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군주가 될 만한 큰 인물이 나와서 도둑들을 진압한다면 천하를 얻기란 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민은 만족스러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이때부터 이세민은 부하들을 요소요소에 배치시켰다. 그즈음 이연은 국경지방을 침범한 돌골족을 맞아 싸우고 있었는데 신통한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수양제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때 이세민이 이연을 찾아왔다. 지금 수양제가 잔인무도하고 횡포가 심해 천하의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늘의 지조를 지키신다면 결국 엄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천심을 따르셔서 의병을 일으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그런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세민은 태연하게 말했다. 제가 요즘 세상 형편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연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로서 너를 차마 고발할 수는 없구나.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나 이튿날 이세민은 다시 설득했다. 세상 사람들은 장차 이 씨를 가진 사람이 천하를 차지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이금재 같은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의심을 받아 몰살당했습니다. 아버님도 도둑들을 토벌하셨으므로 그 공적이 많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태롭게 되실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그 화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연은 단식했다. 실은 나도 어젯밤 꼬박 세우면서 네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았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 성패가 모두 너의 책임이다. 당시 이세민의 참모인 배적은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이세민과 끼고서 후궁을 불러내 몰래 이연을 침실에서 모시게 했다. 그 후 이연이 배적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다. 배적이 말했다. 지금 이세민 공은 몰래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후궁을 궁중에서 빼내 어르신을 모시게 한 것이 탄로나면 어르신이나 제가 처형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 합니다. 이연은 한숨을 쉬었다. 일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세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때마침 양재는 이연이 돌골저옥에 침입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연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때 이세민은 배적 등과 함께 다시 이연을 설득했다.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킬 방침을 명령해 주십시오. 지금 이곳에 군사나 말은 끄떡 없고 그동안 준비된 자금은 쌓여 있습니다. 이 기회에 몸을 일으켜 천하 호골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쉽게 천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연은 군사를 일으켰다. 이세민은 전투에 임할 때 언제나 앞장섰다. 그는 먼저 서하군을 쳐서 격파하고 그 고을의 관리인 고덕유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였다. 그 뒤에 이연은 군사를 나누어 하동을 포위하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태자 건성을 보내 동관 지방을 지키게 했다. 이때 이세민은 위주의 북쪽 지방에 주둔하면서 그곳 백성들을 잘 설득하여 자신을 따르게 했다. 그러자 관중 지방의 수많은 도둑들이 이연에게 항복하고 이연은 마침내 수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점령했다. 당시 중원에 남아있던 반란군의 세력은 이밀, 왕세충, 두건덕 등이었다. 낙양을 공략하던 이밀은 승승장구했으나 왕세충의 계략에 빠져 결국 왕세충에게 패하여 몸만 빠져나와 이연에게 몸을 의지하였다. 이때 이밀의 부하인 서세적도 항복했는데 이연은 그에게 이시라는 성을 주었다. 하지만 그 뒤 이밀은 이연을 배반하려다 죽임을 당했다. 이 무렵 유무주라는 자가 이연의 셋째 아들인 이원길이 지키고 있던 태원 지방을 점령하고 황제라 칭했다. 태원 지방은 당나라의 발생지로 이원길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였으나 이원길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을 빼앗겼다. 더구나 유무주는 승세를 타고 하동 지방까지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당나라가 당황했다. 이때 이세민이 나섰다. 태원은 왕업의 기초를 쌓아 올린 곳입니다. 그리고 하동은 물산이 풍부하여 나라 재정의 원천입니다. 저에게 3만을 주소서. 반드시 유무주를 깨겠습니다.
이세민은 11월에 얼어붙은 황하를 건너 백벽이라는 곳에 주둔하였다. 이세민은 성 안에 틀어박힌 채 싸움을 하지 않았다. 유무주군은 돌궐족을 주력 부대로 해서 식량을 약탈하며 싸우는 방식이었다. 이세민은 주변의 모든 식량을 성 안으로 옮겨 놓았다. 유무주의 군대는 식량이 바닥났다. 군대를 철수하려 했다. 기회는 지금이다. 공격하라. 이세민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 당나라 군대는 하루에 8번 싸워 모두 이겼고 수만 명을 베었다. 이세민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사흘 동안 투구를 벗지 않았다. 유무주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패했다. 이때 유무주의 맹장 울지경덕이 8천의 부하와 함께 항복했다. 유무주는 도망갔다가 암살당한다. 장안에게서 난 이세민에게는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다. 낙양에 있는 왕세충을 토벌하는 일이었다. 왕세충의 목소리는 승냥이와 같고 곱슬머리인 사나운 인물이었다. 이세민은 군사를 낙양으로 몰아 왕세충을 공격했다. 왕세충은 두건덕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이세민은 협공을 당했다. 이 전투에 이세민은 울지경덕을 데리고 갔는데 당나라 장교들은 울지경덕은 유무주의 부하였다.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죽이자. 그러면서 울지경덕을 붙잡아 가두었다. 이에 이세민은 명령을 내렸다. 즉시 석방하여 나에게 보내라. 울지경덕이 오자 이세민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여기를 떠나려면 떠나라 라며 여비를 주었다. 하지만 울지경덕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이세민이 500기를 거느리고 정찰에 나섰다. 그런데 왕세충의 병사들에게 포위되었다. 왕세충의 맹장 다능신이 이세민을 노리며 달려왔다. 이때 뛰쳐나간 사람이 울지경덕이다. 다능신이 쓰러졌다. 이템에 울지경덕은 이세민을 호위하여 탈출하였다. 중원의 5월은 건조하였다. 이때 이세민의 군대는 옆으로 늘어서서 공격을 가했다. 두건덕은 어리석은 작전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이것은 연막 작전이었다. 앞에 나섰던 병사들이 황토바람을 일으킬 때 주력군은 모래먼지에 숨어서 이동하고 있었다. 두건덕군은 포위되었다. 두건덕군의 배후에는 당나라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두건덕의 구원군이 힘없이 무너지자 왕세충은 항복하였다. 이래하여 천하통일이 이루어졌다. 한편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옛날 양나라 황족으로 호량 황제를 일컫고 있던 소선이 당나라가 통일을 이룬 지 4년 만에 포로가 되어 장안에 압송되어 왔다. 그는 당의 고조 이연에게 수나라가 사슴을 잃자 영웅들이 앞을 다투어 그 사슴을 쫓았습니다. 나 소선은 1000명을 받지 못하여 폐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소선은 참수되었다. 정관정요. 처음에 당나라가 진양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둘째 아들 이세민의 계략에 의한 것이다. 태자인 맏아들 건성은 지략이 뛰어난 참모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력이 컸다. 그러나 그는 방탕하게 되었다. 셋째 아들인 원길은 용맹스러웠으나 인품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이세민의 명성은 높아졌다. 건성과 원길은 시기하여 세민을 죽이려 했다. 이에 방현령과 두여회는 이세민에게 옛날 주나라 때 주공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주공은 반란을 일으켰던 형 관숙과 아우채숙을 토벌하여 주나라 황실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은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된 설득에 드디어 마음이 움직였다. 이세민은 군사를 이끌고 현무문에 숨어 있었다. 현무문은 대궐로 들어갈 때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건성과 왕길은
호위병 2,000명을 현무문 밖에 세워두고 문 안으로 들어왔다. 현무문 수비대장은 건성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건성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민은 이미 그를 매수한 상태였다. 건성은 복병들의 일격에 쓰러졌다. 원길은 놀라 활을 쏘며 저항했으나 세민의 부하인 울지경덕에게 죽었다. 세민은 건성의 아들 5명과 원길의 아들 5을 모두 죽였다. 현무문에 변이 있은 지 3일 후 이현은 세민을 태자로 삼아 군사와 국정을 맡겼다. 한편 전에 동궁부의 관리였던 위징이라는 인물은 여러 번에 걸쳐 건성에게 세민을 없애라고 했던 바가 있다. 이세민은 위징을 불러서 그가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한 짓을 꾸짖었다. 그러나 위징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답변했다. 이에 세민은 위징의 사람됨에 감탄하고 그를 등용하였다. 또 왕계라는 사람도 전에 건성을 위해 세민을 제거할 것을 꾀했는데 세민은 그도 용서하며 간이대부로 삼았다. 그로부터 2달 뒤 이현은 스스로 태상 황제라 일컬어 상황이 되고 조서를 내려 제위를 이세민에게 있게 했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이세민이 어릴 때 어떤 선비가 세민의 관상을 보고 이 아이는 용봉과 같은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과 같은 거룩한 상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이현은 이 말을 듣고 선비를 뒤쫓아가게 했으나 찾지 못했다. 세민은 나이 18에 군사를 일으켜 이후 이미리당에 항복했을 때 먼저 이현 앞에 나아갔다. 이때 이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있었다. 그러나 세민을 만나자 이밀은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밀이 말했다. 이세민이야말로 영특한 임금이 될 것이다. 일찍이 당 고조 시절에 이세민의 부하 중 지방으로 전출된 사람이 많았다. 두여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때 방현령이 세민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지방에 전출되는 것은 괜찮지만 두여회는 왕자를 보좌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세민은 이현에게 아뢰어 두여회를 수도에 머물게 하여 자기의 측근으로 삼았다. 한편 방현령이 조정에 나가 정사를 앓을 때마다 고조 이현은 방현령을 칭찬했다. 그대가 내 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아들과 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소. 황제가 된 태종이 맨 먼저 한 일은 궁녀 3,000명을 내쫓은 것이다. 태종은 학문을 좋아하여 홍문관을 설치하여 서적 20여만 권을 모으고 문학에 능한 사람을 뽑아 이를 보게 했다. 태종은 정사를 듣는 때가 되면 학사들을 내전으로 불러 고금의 정치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를 올려 아첨하는 신하를 물리치라고 했다. 태종이 물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소? 폐하께서 짐지성을 내어 시험해 보십시오. 그때 이치를 따져 굽히지 않는 사람은 충직한 신하요. 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태종은 말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속임수를 쓰고서 어찌 신하들에게 충직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진심으로써 임할 뿐이다 하며 물리쳤다. 또 어떤 자는 형벌을 무겁게 해서 도둑을 막자는 제안을 했다. 태종은 말했다. 사치를 금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여 세금을 적게 하고 청렴한 관리를 써 백성들이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면 도둑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몇 해 후에는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다. 태종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천자는 그 나라에 의해 서는 것이요 나라는 백성에 의해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괴롭혀서 천자 한 사람의 씀씀이에 쓰는 것은 자기 살을 빼어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 배는 불러도 몸은 죽어가는 것과 같이 임금이 흥해도 나라는 망할 것이다. 어느 날 태종은 시종들에게 물었다. 서역의 장사꾼은 아름다운 구슬을 손에 넣으면 자기 몸을 쬐고 그 속에 감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있다고 합니다. 관리가 뇌물을 받고 법에 걸리는 것이나 제왕이 사치와 욕망의 몸을 떨어뜨려 나라를 망치는 일이 어찌 이 상인의 직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 언젠가 장흥고가 장문에 글을 올렸다. 그 내용 가운데 천자는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지만 천하로서 천자 한 사람의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된다 하는 구절이 있었다. 또 9겹의 대궐문을 두어 대궐을 화려하게 하더라도 몸을 용납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릎을 놓을 만한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자는 그 누대에 구슬을 박아 만들고 그 방을 옥으로 장식했다. 팔진미를 늘어놓아도 실제 먹는 것은 입에 맞는 일부분이다. 다만 마음대로 행동하여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지게미로 언덕을 쌓고 술로 못을 만들어서 욕망을 마구 채운다 하는 말도 있었다. 태종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관 원년 황제는 연희를 베풀어 새해를 맞이하였다. 황실 낙사들의 진왕파진학이라는 연주가 흘러나왔다. 태종은 지난 10년을 생각하며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나라를 세우는 창업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 중에 어느 편이 더 어렵겠소? 방현령이 대답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군웅이 들고 일어나 이들과 힘을 겨루고 이들을 이긴 다음에 이들을 신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업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증은 말했다. 예로부터 어느 제왕이나 천하를 갓난신고 가운데서 얻고 안일에 흘렀을 때 잃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방현령은 나와 함께 천하를 얻기 위하여 죽을 고비에 부딪히고 나서 겨우 살아남았으니 창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것이오. 위증은 천하를 얻은 뒤에 나와 함께 천하를 다스려 항상 교만과 사치는 부귀에서 생겨나고 환난은 이를 소홀하게 하는 데서 생겨남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 수성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지금은 창업의 어려움은 지나갔고 수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제부터 경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삼가하여 이 수성의 업을 이루고자 하오. 정관 원년에 태종은 산천의 지세와 편리함에 따라 천하를 10도로 나누었다. 정관 2년 황제는 궁녀 3,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태종이 어느 날 왕규를 보고 말했다. 본래 나라에 중서성과 문화성을 둔 것은 서로 나라 일을 검토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오. 그러니 경들은 함부로 남의 말에 부와 뇌동해서는 안 돼요. 방현령은 정치상의 일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두여회가 없으니 이 일을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두여회가 오면 방현령의 계책을 채용했다. 그것은 방현력이 계획을 잘 세우고 두여회는 결단을 잘 내리기 때문이었다. 이 두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다. 위증이 어느 날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신을 어진 신하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신하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태종이 놀라 물었다. 무슨 말이오? 순임금을 섬긴 직과계 고요는 군신이 마음을 합해 천하를 다스리고 함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신이 말씀드리는 어진 신하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라의 걸왕을 섬긴 관용봉과 은나라의 주왕을 섬긴 비가는 임금의 앞에서 임금의 잘못을 꺾고 임금에게 충언을 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것이 신이 말씀드리는 충성된 신하입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관 4년 두여회가 죽었다. 황제는 두여회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 황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신하들과의 이야기가 백성들의 교화 문제에 미치면 언제나 황제는 물었다. 큰 재앙과 난리가 있은 다음에는 다스리기가 어렵소? 위증이 대답했다. 굶주린 자는 음식이면 어떤 것이든 먹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라도 마시는 것과 같이 환난을 겪은 백성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기 쉽습니다. 그러자 봉덕리가 반박했다. 아흔주의 3대 1에 인심이 각박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진나라는 법률로 이것을 억제했고 안나라는 패도로 이것을 제어했습니다. 이들도 덕으로 교화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큰 화란이 있은 뒤에도 교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이 다시 말했다. 옛날 삼황오제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생활과 생각을 변경시키지 않고 잘 교화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의 백성이라도 인의의 도로 하면 반드시 잘 다스려진다는 증거입니다. 은나라 탕왕이나 주나라 무왕은 큰 화란의 뒤를 이어받아 덕으로 다스려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도로서 다스리면 황제가 될 수 있고 왕의 도로 다스리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면 태평은 이룰 수 있습니다. 황제는 위증의 말을 옳다고 했다. 정관 원년에는 관중 지방에 기근이 들어 한 마리 쌀이 비단 한 필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2년에는 전국에 해충 피해가 있었고 3년에는 홍수가 있었다. 하지만 황제는 백성을 위로했으므로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4년에는 천하가 크게 풍년이 들어 생활난으로 인해 일어나는 도둑이 없어져 이때 한 해 동안에 사형에 처해진 자는 19명 뿐이었다. 황제가 말했다. 전에 위증이 내게 권하여 인의의 도를 행하게 했는데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난다. 위증의 의견에 반대했던 봉덕리에게 지금 상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봉덕리는 정관 원년 6월에 이미 죽었던 것이다. 정관 5년에 신라가 공물을 바쳐왔다. 정관 6년 황제는 친히 죄수를 신문했다. 그때 사형당할 자를 불쌍히 여겨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내년 가을에 다시 형을 받을 것을 약속하게 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천하의 사형 죄수를 모두 석방하고 내년 가을에 수도로 올 것을 맹세하게 했다. 정관 7년 가을 죄수들은 모두 약속한 대로 자진해서 장안으로와 대궐 안에 있는 재판정에 출두했다. 황제는 그들의 정직함을 가상하게 여겨 그들을 모두 용서했는데 그 수는 390명이다. 그 후 황제는 아버지 이연을 주빈으로 하여 미양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연은 돌골족의 힐리가하나에게는 춤을 추게 하고 남만추장의 아들 풍지대에게는 시를 읊게 했다. 이연은 말했다. 돌골과 남만이 한 집안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정관 7년 태종은 현무문에서 연회를 차리고 칠덕의 춤과 구공의 춤을 추게 하였다. 위증은 황제가 물을 그만두고 문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연회 때마다 이 칠덕의 춤이 나가기만 하면 고개를 숙여 보지 않았다. 칠덕의 춤은 태종이 일찍이 진왕으로 있을 때 도둑의 괴수 유무주를 격파한 일을 작곡한 것이었다. 한편 위증은 구공의 춤이 나오면 보았다. 구공의 춤은 64명의 아이들이 자줏빛 바지를 입고 머리를 우추로 물들이고 활발하게 추는 문덕의 춤이었기 때문이다. 한신하가 태종에게 말했다. 안휘와 강서지방에서는 은이 많이 납니다. 이것을 거두어 들이면 수만금의 이익이 있을 겁니다. 태종이 말했다. 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진 사람을 추천한 일이 없는데 지금 은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왜인가? 옛날 묘수는 얻은 사람을 보배로 여겨 오직 이것을 얻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구슬은 산에 버리거나 개울에 버렸다. 라며 그 의견을 물리쳤다. 정관 13년 여름 가뭄이 계속되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하늘이 화를 내리냐고 물으며 이유를 말해보라 했다. 위징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정관초에 비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소홀해지셔서 끝을 온전히 하지 못하실까 염려되는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신을 보내어 여러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일. 둘째, 검소하지 않고 사치하여 방종하는 일. 셋째, 욕심을 부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넷째, 소인을 가까이 하고 군자를 멀리하는 일. 다섯째, 진귀한 물건을 귀히 여기고 헛일을 하는 일. 여섯째, 현자를 쓰지 않고 수월하게 얻은 사람을 버리는 일. 일곱째, 함부로 사냥하는 일. 여덟째, 지방의 관원이 공사를 하려는데 만나보지 않는 일. 아홉째, 교만해서 욕심이 깊어지고 아무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키는 일. 열째, 백성을 부려서 피폐하게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태종은 감탄했다. 정관 14년 황제는 국자감대학에 거동하여 친히 공자와 안회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때 유학자들을 불러 학관으로 삼고 이 학관들로 하여금 글을 강의하게 했다. 학생으로서 한 가지 이상의 경서에 통한 사람은 관리에 임명될 수 있었다. 주위 나라의 학자들이 모두 장안으로 모여들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신강 토번 일본에서도 자제를 보내 국자감에 합격시켜달라고 하였다. 정관 17년 위징이 죽었다. 태종은 이 소식을 듣고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이것으로 의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옛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세상의 흥망과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을 거울로 삼으면 내 행동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 위징이 죽어 나는 거울 하나를 잃었다. 라고 탄식했다. 태자 승건은 재주가 없는데 반해 셋째 아들인 태는 재주가 있어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태는 내심 태자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이때 진귀한 보물을 가진 일로 단액받아 옥에 갇혔던 후군집은 황제의 처분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태주 승건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태자와 태의 사이가 좋지 않은 기회를 타 승건에게 모반을 권했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자 승건은 폐위되어 평민이 되었고 후군집은 주살당했다. 또 태도 그가 가졌던 음흉한 계획이 드러나 태자가 되지 못하고 황제는 9째 아들 치를 태자로 삼았다. 후군집은 원래 위징이 추천했으므로 황제는 위징이 생전에 후군집과 한패가 아니었던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한 위징은 오랫동안 황제께 아뢰는 간언을 모두 기록하며 은밀히 저수량에게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아뢰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불쾌했다. 앞서 황제는 위징이 죽기 바로 전에 형신공주를 데리고 가서 문병한 다음 공주를 위징의 아들 숙곡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제 위징의 충성을 의심하게 되자 그 혼인을 취소하고 친필로 만들어 세운 위징의 비를 치워버리게 했다. 정관 18년 황제는 친히 고구려를 정벌했다. 고구려에서는 영계서문이 임금 영리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세워 신라를 괴롭혔으므로 신라는 구원을 청했다. 황제는 고구려를 치기로 하고 낙양으로 갔다. 정관 19년 황제는 낙양을 떠나 정주에 이르러 군사를 고구려로 진격시켰다. 황제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백암성을 항복시킨 다음 다시 군사를 휘몰아 안시성을 공격했다. 안시성 아래에서 고구려 구원군을 크게 격파했으나 양만춘이 이끄는 안시성은 견고한 데다 군사들이 강하여 함락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오굴성을 쳐서 항복받은 다음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함락시키자고 하면서 본거지인 평양만 취하면 다른 곳은 싸우지 않고 항복받을 수 있다 했다. 어떤 자는 천자의 친정은
장수들의 출장과 달라 위험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때 황제는 요동은 빨리 추워져 풀이 말라버리고 물이 얼어 군사와 말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군량이 다 떨어졌으므로 명령을 내려 철수시켰다. 이 정벌에서 10성을 빼앗고 3번의 큰 전투를 벌여 사만을 베었다. 그러나 피해도 막심하이며 군사는 3,000명이 전사했고 군마는 열에 7, 8마리가 죽어 철수하고 말았다. 황제는 고구려 공격을 후회했다.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번 공격을 말렸을 텐데. 그러면서 급히 위징의 영혼에 양과 돼지를 바쳐 제사 지내고 앞서 치워버린 비를 도로 세우게 했다. 정권 22년 방현령이 죽었다. 황제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방현령은 수나라 말 당나라가 군사를 일으킬 때부터 태종을 도와 천하를 평정했고 재상의 자리에 올라 32년 동안 황제를 섬겨 어진 재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방현령 자신의 사업으로는 그 자취를 찾아볼 만한 공적은 없었다. 황제가 난세에 천하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데 방현령과 두 여회의 공로는 컸지만 그들은 자기 공로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무렵 왕규와 위징은 곧잘 황제의 잘못을 간했으므로 방현령과 두 여회는 그 두 사람의 어짐에 양보하고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았다. 또 이세적과 이정은 군사를 잘 쓰는 명장이었으므로 방현령과 두 여회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 두 사람의 군사적 방침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천하에 태평을 가져왔지만 이것을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았고 황제의 덕으로 돌렸다. 그들은 자기들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공적을 모르지만 실제로는 당나라의 으뜸가는 신하로 삼을 만한 신하였다. 정권 23년 황제가 병이 들었다. 황제는 태자를 불러 말했다. 이세적 장군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그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주지 않았다. 지금 이세적을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보낼 것이니 내가 죽거든 너는 그를 불러들여 복야로 임명하여 완전히 신뢰하면서 이를 맡겨라. 그러면 이세적은 은혜에 감동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만약 이세적이 내 명령에 불평을 품고 머뭇거린다면 나는 너를 위해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리하여 태종은 이세적을 멀리 첩주의 도독으로 좌천시켰는데 이세적은 명령을 받자 자기 집에도 들르지 않고 부임지로 향해 갔다. 그해 5월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황제 자리에 오른 지 24년이 되던 해였다. 황제는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하고 다음에는 문교와 덕으로 천하를 평정하였다. 황제는 이런 말을 했다. 군주된 자는 오직 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데 그 마음을 살피는 자는 무수히 많다. 혹은 힘으로 위협하는 자도 있고 혹은 변설로 군주의 시비선악을 바로잡으려 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아첨하고 군주의 마음을 사려는 자도 있다. 이러한 자들이 수없이 나서서 각기 자기를 내세워 출세를 하려 한다. 이러한 자들이 팔방에서 모인다. 그러므로 군주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빈틈을 보이면 이들에 말려들어 멸망이 뒤따라올 것이다. 태종은 위험 있는 제왕의 풍채를 신하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신하들이 직언하기 쉽도록 유도하고 직원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 충간하는 신하가 가까이 오게 했다. 삼장법사 현장은 수나라 문제 20년에 태어났다. 원래 성씨는 진씨였고 후원시대의 선비인 진식의 후손이었다. 수나라 때는 불교가 융성했다. 나라에서 불교를 권장했을 뿐 아니라 중원나라의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 500년이 넘어 불경에 대한 연구도 깊어갔다.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의문이 많이 생겼다.
현장도 100가지에 이르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도에 가서 불교의 최고 학부인 나란다 항림의 고승에게 불교를 배우고 많은 경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었다. 현장은 천축에 가고 싶다면서 천축 여행의 허가원을 조정해 제출하였다. 당시 당나라는 돌궐족과 전쟁을 벌이는 등 국경이 불안전한 상태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현장은 비밀리에 천축국으로 떠났다. 고창국은 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고창국의 왕은 한족이었다. 고창왕 국문태는 젊고 학식이 높은 현장을 보자 첫눈에 반해 우리 고창국에 남아 배움이 없는 백성들을 교화해 주시오라고 청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표는 천축국이었다. 현장은 언기 지방을 거쳐 굴지 지방에서 60일간 머물며 천산의 눈이 녹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현장은 그 어려운 협로를 거쳐 인도에 도착했다. 인도에서 18년간 공부하고 귀국했다. 3년간 머물기로 했던 고창국은 이미 당나라에게 멸망당한 뒤인지라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곤륜 산맥의 북쪽 기슭을 따라 서역 남쪽의 길로 접어들어 호탄을 거쳐 돈왕으로 갔다. 이 무렵 현장이 인도로 간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 태종 역시 현장에게 관심을 보였다. 현장의 입장에서도 대규모의 불경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려고 했다. 현장이 장안으로 돌아온 것은 정관 19년 정월이었다. 현장이 온다는 소식은 나라에 퍼졌다. 천축 법사께서 오신다. 현장이 도착한 조상지방의 선착장은 인파로 꽉 찼다. 현장이 이튿날 장안으로 가는 동안에도 길 양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